좋은 아침입니다. 5월 2일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 번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 이야기네요. 압박의 보험사가 양보를 했는데 어떤 양보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암보험금 2,200만원, 평균 치료비에도 못 미친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코스피, 주가 순 자산 비율이죠.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 파킹 통장이 뜬다. 어떤 통장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공모펀드 위기 주범은 바로 운영사에 있다. 펀드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화생명에서 2000년도 13년까지 진단받은 17만 명을 분석을 했더니 평균 2,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2016년 기준으로는 치료비가 2,877만 원 들기 때문에 기본 치료비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부담금까지 생각하게 되면 뭐 턱없이 부족하죠. 물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라든가 타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까지 지급받는 것을 같이 우리가 평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생명은 암 환자가 많이 활동하는 그 인터넷 카페에 어떤 올라온 걸 230건을 분석을 했더니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게 바로 수술 항암 치료고요. 치료 부분, 그 다음에 재발 전이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 이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크게 부담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암은 바로 위암이라고 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 실제 제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위암은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자각 증상이 없이 늦게 발견해서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위암이 1등으로 올라선 것 같고요. 그리고 암 보험금을 컨설팅할 때 충분한 보험금, 많은 보험금이 준비되어야 되겠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뭐 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 공감하실 겁니다. 컨설팅을 할 때 있어 저는 보험금보다는 보험료에 결국 유지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죠. 1년에 2번이나 차 보험료를 오른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오르냐? 가동연한 연장과 그 다음에 경락손해 부분 확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도수치료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압박을 넣어서 결국은 니네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더니 다음 달로 일단 연계하고 인상하는 시기를, 그리고 보험료 인상폭도 좀 줄이겠다라는 결과를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좋은 기사로 볼 수 있고요. 재테크 관련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순 자산 비율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그 다음에 이 코스피를 다 팔아버렸을 때, 청산했을 때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청산 가치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선진국 주요 증시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그 24개 신흥국 평균 PBR보다도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낮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 종목별로 또 보면은 전력이 0.26배, 금융지주는 0.42배, 포스콘 0.52배로 특히 PBR이 낮게 나타난 종목들도 눈에 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PBR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한 투자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평가된 것을 사서 그 값어치가 제대로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게 올라온다면 좋은 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가족의 달 맞이해서 금융기관에서 많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기사가 나서 한번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상품 정말 좋죠. 활용할 자격 조건이 된다면 꼭 활용해야 될 금융상품이고요. 뭐 재테크 영순이라고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 중에서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이 있죠. 예. 비슷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도 높고 비과세도 되고 소득공제도 되고요. 근데 가입 조건이 뭐 까다로운 편이죠.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19세에서 34세 이하인데 군 복무기간 여기 포함시켜 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완화됐죠, 조건이.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에서 1월부터는 그 3년 안에 독립이나 결혼해 세대주가 될 예정자라던가, 그리고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납입 방식은 비슷한데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1,500만 원 도달하게 되면 연간 600만 원까지 한도로 2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그리고 3.3% 엄청나게 높은 금리가 지금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쪽이죠. 디딤돌 대출. 예. 그 부부 합산 소득이, 그리고 또 주택 규모, 그리고 대출 금액,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5억 이하, 그리고 전원 면적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의 대상이 주택이 되는데 2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3자녀 이상이면 이제 다자녀죠. 추가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7천만 원이 넘는다. 그럼 8,500까지는 결국은 이제 그 보금자리론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는 주택이 6억으로 되고요. 대출은 3억까지. 여기도 다자녀 가구 금리 우대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금융상품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파킹 통장. 파킹하면 뭐 주차죠. 주차. 잠깐 돈을 그 맡겨놓는다는 의미인데, 과거에는 CMA 통장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일반 그 수시 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매우 낮죠. 그래서 CMA 통장이 떴었던 거고요. 뭐 MF 통장이라는 이런 것이 좀 떴었는데, 지금 아예 파킹 통장이라고 해서 이 통장에 돈을 맡기게 되면은 잠깐만 맡겨도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데 이러한 통장들은 거치 금액을 처음에 설정해야 되고, 그 설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금리가 달라진다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파킹 통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파킹 통장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최근에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뭐 부동산이든 펀드든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이 되면서 잠깐 맡겨놓을 만한 곳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파킹 통장을 많이 찾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펀드 관련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그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통계 자료로 보면 늘어난 그 펀드에 들어온 돈의 비중 중에 92%가 다 사모펀드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요거를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 사모펀드 이제 펀드 수탁액은 551조 원으로 4년 전인 2014년 말 대비 174조가 늘었는데, 이 늘어난 174조 중에 대부분이 다 그 92%가 사모펀드에서 빨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탁액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공모펀드보다 초과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모펀드는 부동산의 원자재, 이런 대체 투자에 좀 그쪽으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자산 운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유 펀드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인데, 뭐 지속적으로 원유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눈에 떴던 기사가 바로 이제 이란의 그 원유 수입 제재죠.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유 가격이 올라서 원유 펀드가 엄청난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그래서 1일 펀드 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실물 자산의 연동의 수익을 내는 커머더티형 펀드 중에서 10억 이상입니다. 1에서 3위가 다 원유 펀드가 차지했다는 수익률은 42%, 막 41%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원유 펀드에 또 들어가야 된다. 꼭지를 타면 안 된다라고 뭐 늘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원유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제 늦게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 되레 지금 같은 경우는 거꾸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죠. 결국은 공모펀드 위기가 어떻게 왔냐.
운용사에 다 책임이 있다. 실제 인사이트 펀드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디스커버리 기억하십니까? 미래에셋의 인디펜던스 디스커버리 수익률 10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고 좋은 그 수익을 안겨다 준 펀드도 있지만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펀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인사이트 펀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사이트 펀드의 운영을 총괄했던 구재상 이제 현재 그 K 클라비스 자산운용의 회장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내는 좁다며 해외로 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신흥국에 지나치게 이제 편중되었다라는 거였죠. 그것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빨리 선진국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아시다시피 다우만 해도 지금 3배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 이후로. 근데 자산 비중을 신흥국에 너무 편중했던 거. G2로 성장하면서 신흥국, 그때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브릭스. 그리고 중국이 성장하면서 그 기류를 탔던 두 부류의 나라들 있죠. 원자재를 수출했던 나라와 중간재를 수출했던 나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런 대만 이런 쪽이 이제 중간재를 수출했던 나라고, 그 다음에 그 원자재 수출했던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이런 데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했지만 중국이 성장 둔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고초를 겪었죠. 거기에 이제 너무 편중했던 인사이트 펀드가 결국은 망가졌고 아직도 제대로 그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운용사의 어떤 문제점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투자 책임에 대한 운용,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쏠림 현상들이 만들어내는 거란 얘기죠. 뭐가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원유 펀드가 좋다는 기사가 나오면은 막 서로 원유 펀드를 만들어내는 거, 브릭스가 좋다면 브릭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투자 원칙이나 또는 철학 같은 걸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일즈죠. 세일즈,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또 싹 빠지고 또 새로운 펀드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지속적으로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공모펀드 시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엔 130조 원이었던 게 현재는 주식형 공모펀드가 39조 원까지 쫄아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재 펀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모펀드 시장이 커지면서, 공모펀드가 커지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롱텀을 두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수급에 굉장히 좋은 개선을 시키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이 좀 더 마련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야 된다라 하고 싶고요. 또 이런 시장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